안녕하세요. 오감축 윤장현입니다. 예, 오늘은 장홍 기자님과 함께 좀 오붓하고 단촐하게 저희가 오감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여름밤을 뜨겁게 달가지고 또 아침잠을 깨워줬던 유로와 코파 두 개 대회가 끝났고요. 저희 원투펀치 오감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로가 정말 약 2, 3주간 치열하게 대회가 펼쳐졌고, 와, 스페인 무조건대가 돌아왔어요.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번 스페인은 정말 아주 완벽한 팀입니다. 선수 개인의 기량, 조직적인 공격, 그다음에 뭐 또 감독의 용병술까지 모든 게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스페인의 우승이었죠. 네, 이 홈팀 독일이 사실 좀 우승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결승에 가지 못한 대회였고, 코파 역시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면서 이 고트죠,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이제 2021 코파, 2022 월드컵, 2024 코파까지 메이저 대회 3연패를 기록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좀 약간 비판을 하는 분들은 야 그것이 코파 그 근본 없는 대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네. 아직도 뭐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보세요, 이 텀이 코파 아메리카하고 월드컵 바로 붙어 있었고, 네. 2년 주기, 사실은 그때도 그 한 번 더 2년 주기를 연 거잖아요. 근본 없는 대회까지는 좀 너무한 발언이지만 좀 이 대회의 비중이 유로보다는 조금 못한 건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 대항전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대회를 연속해서 우승했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라도나와 펠레가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보면은 메시는 뭐 일단은 뭐 대단합니다. 그 중심에 이제 메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이번 2024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요 팀들을 좀 묶어서 좀 섹션별로 유로와 코파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먼저 우승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보면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완벽한 지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두 팀이 올라가서 우승을 했어요. 유로 대회 열리기 전에 1, 2순위가 프랑스와 잉글랜드였고 3순위가 독일이었죠. 남미에서는 이제 그 우승 후보 1순위가 브라질이었는데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다 우승을 못했어요. 그 사실은 스페인은 이제 5대1로 이긴 첫 경기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와 했죠. 맞아요. 와, 이렇게 완벽한 팀이 있나, 정말 멋있다. 네. 유럽 축구의 정의 구현이 된 거다. 스페인의 우승은. 왜죠? 최고의 팀이 우승을 했잖아요. 네, 이건 축구의 정의 구현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웃긴 얘기인데, 자, 이제 그 공을 가지고 하는 단체 경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다른 종목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경기를 잘한 팀이 우승까지 하는 경우가 뭐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다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대부분 야구, 농구, 미식축구, 배구는 경기력이 좋고 화려한 팀이 거의 대부분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축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화려한 팀이 우승하는 경우보다는 왜 저렇게 축구를 하지? 늪축구네? 재미없네? 또 PK야? 이런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팬들이 또 축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이번 유로는 최고의 팀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우승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사실 이제 스페인 종합적으로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공격 쪽에서는 역시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점유율 축구, 이걸 버리진 않았어요. 여전히 스페인은 지구상 피파 가맹 202개국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팀입니다.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어떤 도시별 독일하고 어떤 팀하고 붙어도 일단은 스페인이 점유율이 우위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 처음 3연패 했을 때의 그 샤비의 이니에스타 있을 때만큼의 점유율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지금의 대표팀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점유율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스페인 대표팀은요, 다이렉트 플레이도 많이 가미를 하고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젊은 선수들의 윙 어택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모와 야말. 그 다음에 니코 윌리엄스까지. 그러니까 이성 공격수들이 매우 더 예전보다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수비진에서도 라포르트하고 르노르망 선수가 매우 안정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팀이 좀 우승을 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구에도 정의 구현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야, 쿠쿠렐라 짱 먹어라. 와,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수비 라인이 뭐 라포르트, 르노르망, 뭐 쿠쿠렐라 이렇게 해서 그 스페인 보는
팬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사실 쿠쿠렐라, 라포르트, 르노르만 하면 로드리까지는 좋은데 그 네. 뒤에가 조금 이 백포가 약해서 얘네 뭐 올라갈 수 있겠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쿠쿠렐라도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뒤집으면서 대회 자체에서 굉장히 잘했죠. 이번에 그 스페인 수비진이요 조직적으로 잘 움직였다고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이름값은 과거에 비해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델라포엔테 감독이 정말 수비 조직을 잘 다져놨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시즌 5대 리그에서 왼쪽 풀백 중에 최고 활약을 보인 선수가 레버쿠젠의 그리말도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이건 뭐 스페인 다른 포지션은 경쟁이 있어도 그리말도가 무조건 레프트백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빼박이었죠. 근데 쿠쿠렐라를 기용을 했어요. 쿠쿠렐라 선수는 정말 그 경주마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바람에 휘날리고. 그렇고. 예. 아유. 근데 그게 스페인의 팀플레이에 어떤 활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거는 감독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결과가 완벽하게 나왔잖아요. 델라푸엔테 감독이 쿠쿠렐라를 선택한 건 10점 만점을 줘도 된다. 그럼요. 그럼요. 예,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래서 다소 아쉽다면 우나이 시몬 선수가 예전에 이케르 카시아스나 뭐 데헤아만큼의 레벨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도 이제 그 꾸준히 기용하면서 실력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도 가끔 치명적인 실수를 한두 개 했습니다. 그죠. 예. 아우 짜릿짜릿했죠. 예, 그 짜릿한 실수 상대방이 보기에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요거 조금 좀 경솔한 플레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스페인의 아픈 손가락 누굴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모라타. 네, 모라타 선수가 늘 말씀드립니다. 모라타를 월클의 정말 탑 오브 탑 센터포워드는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준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되는 센터포워드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 정도 선에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모라타 선수 요번에 나름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라타가 주인공이 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자기 후배들 2선 공격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여러 가지 숨은 역할을 해줬어요. 맞아요.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 델라푸엔테 감독의 깊은 뜻이 아니었나. 공격과 수비, 측면 돌파와 중앙 돌파, 짧은 패스와 긴 패스, 전방 압박 수비와 블록 뒤로 물러나는 블록 수비, 그리고 간격도 넓혔다 좁혔다 모든 면에서 저는 이번 스페인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라타가 그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했을 때 18 지루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또 팬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퍼펙트해요. 네.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루의 프랑스가 전성기 때 지루의 역할을 요번에 모라타가 해준 거예요. 골은 많이 넣지 않아도 네. 연계를 함께 해서 연계를 해주거나 뭐 싸워주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싸워주고 동료들 북돋아주고 후배들 북돋아주고 이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모라타가. 모라타가 이제 이번 여름에 뭐 이탈리아로 좀 간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 모라타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보면은 본인도 항상 힘들다. 나는 많이 응원해주지 않는다라고 네. 하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OTT에 또 라리가 올라왔는데 모라타도 거기서도 하소연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팬들도 어느 정도 좀 모라타에 대한 나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이번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다시 한번 그 스페인의 심장 축구의 원동력은 역시 미드필더진인데요. 로드리는 최고의 미드필더였어요 지난 시즌. 네. 페드리는 잘 나가다 부상으로 빠졌지만 파비안 루이스 잘해줬죠. 다니 올모 선수 공격과 미드필더 넘나들었죠. 네. 로드리가 부상으로 빠질 때 수비맨디 선수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저는 맨 처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 선수가 과연 로드리라는 그 큰 그 산을 어떻게 과연 넘을 수가 있나 했는데 스페인 대표팀 미드필더진에서 해줘야 될 일은 해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팀이 우승을 했으니까 네. 남은 시간에. 그럼 스페인 미드필더진은 3명, 6명이 다 월클이에요. 거의. 네. 이런 미드필더진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축구는 미래가 창창하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무적함대가 이제 돛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2년 만에 이제 유로 우승이었기 때문에 이 팀에게도 다시 한번 희망찬 이 대항의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도 지난 대회에 이어서 기분 좋게 우승을 차지했고 중심에는 메시도 있었고 여러모로 아르헨티나도 선수들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프리뷰 할 때 아르헨티나는 뭐 상대를 양민학사 이런 것도 없고 뭐 2-3골 4골 넣는 경기도 없고 잘해야 1대0 잘해야 2대0이고 그러나 잘 치지 않는다. 네. 끈적끈적하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올라가면 또 뭐 이긴다. 이겨요. 또 안 되면 뭐 페널티킥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남미 코파 아메리카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뭐 경기 뭐 정말 시원하게 있는 경기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맞아요. 알겠지만 그냥 한 골 넣네? 조금 밀리네? 다시 주도권 잡네?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나 있어요, 경기가. 아르헨티나 경기 이렇게 보다가 하네 하고 에이 다시 보고 이겼구나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럼 화장실 갔다 오면 한 골 넣어 있고. 맞아요, 예. 근데 보면 끝나 있어요, 경기가. 근데 화끈하게 멋있는 경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쵸. 근데 또 일방적으로 밀린 경기도 없었고요. 그냥 뭐 공방전 벌이다가 그러니까 경기를 이 선수들은요. 경기 컨트롤을 참 잘해요. 지지 않고 단결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미드필드 선수들이 스페인에는 쿠쿠렐라가 한 명 있다면 미드필드 세 명이 쿠쿠렐라처럼 맞아요. 또는 은골로 칸테처럼 뛰어다니는 선수 셋 다 그렇게 뛰어다녀요. 이게 아르헨티나의 강점이고 이게 아르헨티나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화려하진 않고 각자 소속팀에서 뭐 월클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수들이. 근데 팀으로 뭉쳐서 대표팀 경기만 오면 미친 듯이 뛰어요. 아르헨티나는 애국심이 최고인 팀이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나마 더 그 저 용의 눈에 점을 찍은 건 역시 이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였죠. 골을 많이 넣었는데 카타르 월드컵 때 그렇게 골을 많이 놓쳐가지고 욕을 먹고 결국에는 알바레스에게 주전자를 뺏기더니 그러니까요. 사실 지난 시즌에 인터밀란에서 워낙 잘했고 그래서 그래? 인테르 밀란 같은 명문팀에서 잘했어. 한번 다시 기대를 해볼까? 했는데 기대만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쵸. 라우타로가 제대로 못해줬으면 이번 아르헨티나는 4강에도 들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 왜냐면 메시가 나이가 37이다 보니까 스프린트가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해줘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볼을 받으면은 한두 명 제치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물론 메시의 컨디션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엔 그래도 좀 한두 명 제치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마저 좀 안 되고 단지 이제 뒤에 서서 이렇게 요소에서의 패스 찔러주는 거 이건 여전히 위력적이고 메시가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효과 같아요. 예. 메시가 있으면 일단 상대팀도 부담스럽고 또 동료 선수들도 우리 메시 형 있네?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선수인 건 맞는데 폭발력이나 스피드로 승부하는 건 예전에 불가능하다.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그래도 메시가 여전히 할 일은 있다. 특히 그 탁탁 패스 날카롭게 툭툭 찔러주고 툭툭 주는 거 가끔 터트리는 프리킥 한 방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그래서 메시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오타멘디가 크리스찬 로메로의 파트너로 나왔었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오고 그 오타멘디도 이제 늙어서 이제 그냥 후반에 교체로만 투입이 되는 건 봤는데 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수비 리드도 잘하고 커트도 잘하고 태클도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그렇죠. 자 지금 아르헨티나의 키 큰 그냥 로메로도 그냥 센터백 치고 평균 키지 큰 키는 아니에요. 네. 큰 선수가 없어요. 중앙 미드필더보는 그 파리데스가 키가 큰 선수인데 그 선수가 지금 주전에서 밀려있고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의 걱정은 그거예요. 공중전에서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때도 네덜란드한테 2대0 올리다가 베고르스트 들어가지고 헤더로 먹고 또 헤더로 계속해서 공중전을 벌여서 고생을 했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아르헨티나의 세트 플레이 공격대는 매우 유력한 옵션이에요. 뭐냐면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그 간접 프리킥에서 헤더를 따먹을 때 어떤 패턴이 맞냐면 먼 쪽 포스트로 날려서 뒤에 있다가 스크린 플레이 받아가지고 프리한 동료가 기습적으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헤더를 따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케이, 헤더 공격은 좋아요. 근데 과연 그럼 세트 플레이 헤더 수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아르헨티나의 좀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승을 했지만 이제 두 팀보다 좀 이 강점과 약점을 어느 정도 보여줬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인데 일단 아르헨티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회 전에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외치지 않았던 저는 디마리아의 활약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요. 디마리아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수긴 한데 이번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끝으로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는다고 이제 본인이 밝혔습니다. 오래 했죠. 네. 그 정도 우승 3번 메이저 대회 우승 3번 디마리아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을 넣었잖아요. 도비는 자유예요.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디마리아는 120% 자기 역할 다 하고 퇴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서 이제 내년에 두 팀, 유로의 우승팀, 코파의 우승팀이 만나는 피날리시마 이제 이벤트 대회를 좀 갖게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이제 저번에 한번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가 펼쳤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대회로 제가 또 중계했으니까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메시가 여전히 펄펄 날던 상황이었고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 내년에 만약에 그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붙는다. 경기력은 스페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승패는 알 수 없다. 아주 뻔하고 멍청한 답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스페인이 훨씬 좋은 팀이고 네. 경기력도 좋은 경기를 펼치겠지만 승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아시다시피 잘 지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저 라우타라고 한 골 넣어서 이겼듯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르헨티나 제가 미드필드 얘기할 때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선수들을 말을 했는데 그 앞에 좀 창조적인 선수가 부족해요. 파리 올림픽 열릴 때 이번 아르헨티나 팀을 잘 보세요. 18살, 19살, 20살에 그 스페인에서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라고 평가하는 그 정도 레벨의 선수들이 나옵니다. 이선 공격에 창조성을 부여할 선수들은 다 20대 초반 선수들이 올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어떤 화려한 축구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파리 올림픽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잉글랜드와 프랑스 얘기, 좀 아쉬웠던 두 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지현 위원이 수면 축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진짜 영국하고 프랑스 경기를 보면 진짜 졸려요. 프랑스도 사실 좀 기대 밖이었어요. 프랑스는 데샹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그래요. 진짜 그래요. 왜 그렇게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 그리고 그런 팀을 두 팀 이상 만들 수 있는 그 엄청난 선수들을 데리고 왜 그런 축구를 하나. 러시아 월드컵 우승에 그 짜릿한 기억이 몇 년 동안 이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전 정신도 좀 없고 그 전술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는 좀 그 경기 패턴 자체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 같고 잉글랜드는 자 보세요. 잉글랜드 보면 스페인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점유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ingland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상대 이제 수비진이 박스 안에 7, 8명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뚫고 들어가는 걸 몰라요. 2대1 패스, 삼각 패스 이런 조직력이 잉글랜드는 갖춰지질 않았어요. 결국 감독의 문제 아닐까요? 그건 감독의 문제. 그 감독이 대표팀을 소집하고 훈련을 그렇게 하고 또 선수들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미리 약속된 플레이, 그러니까 이 약속된 플레이라는 게 자꾸 훈련을 하고 머리에 주지하고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나와야 되는데 잉글랜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막히고 그럼 결국 이제 뭐 단독 드리블해서 다시 그냥 박스 와커들 의미 없는 드리블하다가 의미 없는 패스하고 가끔 그냥 크로스 올리는 이런 공격 패턴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널 서드 앞까지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잘 가는데 그 파이널 서드에서 이제 그 앞쪽 부분까지는 공격 전개가 안 된다. 이거는 좀 감독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전술 스타일 또는 선수들의 어떤 그 부분적인 조직 전술의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많고요. 바로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이제 잉글랜드와 동행을 끝내게 됐어요. 네. 그 참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에 대한 평가가 자 1966년에 우승한 거 빼고 말할게요. 나머지 그러면 영국의 잉글랜드의 감독들이 사우스게이트만한 성적을 올렸느냐?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한 명도. 그렇다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또 비판 받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러나 결과론을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사우스게이트 감독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맥시멈 성적을 냈다. 그러나 역시 감독으로서의 전술 철학 같은 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고 프랑스는 글쎄요 데샹 감독이 물론 변명거리는 있어요. 음바페 코뼈 다쳐가지고 정상 컨디션 아니었죠. 그리즈만도 정상 컨디션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핵심적인 두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좀 변명거리는 되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프랑스 전술 자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프랑스의 이름값을 봤을 때는 상대 팀들도 좀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도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네이션스 리그가 또 이제 뭐 9월달에 다시 오픈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좀 전열을 정비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감독이 철학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너무 소극적입니다. 잉글랜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그리고 프랑스 데시안 감독은 다가오는 A매치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본인의 이 전술을 좀 가다듬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독일과 콜롬비아, 우루과이 이렇게 세 팀을 묶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세 팀을 묶어주셨나요? 유로 우승팀인 스페인 다음으로 경기력이 좋았던 팀이 이제 독일, 콜롬비아, 우루과이였다. 이래서 제가 꼽은 거예요. 이 팀들은 굉장히 그 경기를 주도를 하고 공격적으로 나선 팀들입니다. 특히 뭐 독일은 이제 뭐 무시알라라든가 비르츠
이러한 그 이선 공격수들이 매우 활발하게 그 공격을 주도하면서 상당히 그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좀 아까운 거는 이제 뭐 그 스페인전에 쿠쿠렐라 핸드볼 그 명백한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핸드볼이었는데 저도 제가 주심이었으면 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불어서 독일로서는 매우 억울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겔스만 감독이 팀을 매우 잘 만들어 놨고요. 그건 맞죠. 독일 역시도 스페인처럼 공격 루트가 매우 다양한 팀입니다. 그래서 뭐 짧게 끊어가는 패스라든가 한 번에 길게 열어주는 어떤 롱볼 게임, 예전처럼 개겐 프레싱을 하진 않습니다만 뭐 필요할 때 또 압박해주고 또 라인 적당한 미드 블록 정도에서 라인을 형성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수비되면서 체력도 아끼고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화려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다. 스페인 다음으로 경기력이 좋았던 팀은 저는 독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콜롬비아는 개인적으로 와 결승까지 갈 줄 몰랐거든요. 콜롬비아가 그 아르헨티나에게 지기 전까지 28경기 무패였고요. 네네. 우루과이와의 준결승 때도 한 명 퇴장당하기 전까지는 압도를 했습니다. 하메스 선수가 해춘을 한 것 같아요. 야,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코르도바라든가 루이스 디아스 선수들 공격력이 좋고요. 디아스는 리버풀에서 좀 잘하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예림이나 다빈손 산체스의 수비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콜롬비아는 카운터 프레스 그러니까 압박을 매우 많이 하는 팀이에요.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전반전에 꼼짝을 못했고요. 네. 우루과이도 한 명 퇴장당하기 전까지 콜롬비아의 압박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코파 유로 통틀으면 40개 팀이 참가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40개 팀 중에 압박을 가장 강력하게 잘한 팀이 콜롬비아였어요. 네. 그거 확실합니다. 우루과이나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어떤 행동 반경을 좁히고 공격으로 전개가 안 되게끔 상당히 많이 차단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콜롬비아는 코파나 유로 참가했던 다른 강팀과는 조금 결이 다른 플레이를 선보였고 공격 쪽에서는 역시 이제 상당히 그 빠르게 다이렉트 플레이로 가져왔어요. 그렇죠. 예. 단지 이제 거기 중원사령관 하메스가 상당히 경기 조율을 잘해서 조화롭게 공격을 잘 전개한 그런 팀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거 있어요. 아르헨티나 상대하는 팀들은 이제 이게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승부차기에 대한 포비아가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콜롬비아가 아르헨티나한테 최근 2년 동안에 3번 승부차기에서 졌거든요. 연장 한 10분 남겨놓고 그때는 메시도 없었어요. 결승골 먹은 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휙 몰고 들어가다 도저히 차단돼서 역습 비슷. 근데 역습 비슷하게 먹었는데 그때 박스 안에 4명이 있었거든요. 콜롬비아 수비진이. 그 4명이라는 숫자가 달리 보셔야 될 게 항상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서 4명이 대기하는 것과 공격하다가 끊겨서 허겁지겁 4명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달라요. 콜롬비아는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는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10분 남았다. 우리 승부차기 싫다. 껄끄럽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승부차기에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레데스는 없잖아요. 마르티네즈가 그 주전 골키퍼로 나선 이후로 승부차기에서 6전 전승인가 5전 전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중요한 것은 5명 키커 중에 꼭 한두 개는 막아내요. 네네. 잘 막아요. 네, 그래서 이게 콜롬비아가 그렇게 과연 서둘러서 했어야 되느냐 편하게 승부차기까지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측면에서 콜롬비아가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좀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엘사의 우루과이도 뭐 기대만큼의 괜찮은 성적을 보였죠. 기대만큼 잘했고요. 사실은 준결승에서 콜롬비아한테 좀 이렇게 콜롬비아의 압박에 고전을 해가지고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시원시원한 다이렉트 플레이 또 빠른 역습 그리고 미드필드의 그 활발한 전개 흔히 말하는 그 비엘사식 공격 축구 저는 뭐 우루과이가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와 우루과이는 남미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경기력이 제일 좋은 두 팀이었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좀 가볍게 좀 짧게 얘기를 해볼 텐데 오스트리아, 스위스, 튀르키예, 캐나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이번 유로를 보면서 스위스와 튀르키예 축구를 굉장히 즐겁게 보는 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이 팀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강팀들을 상대로 선전을 했고 대진표에 끝까지는 못 갔지만 뭐 8강 또는 16강 다 들어갔고 축구에서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적인 운영 능력이 팀 승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냐 하는 팀들이 바로 이 팀들이에요. 네. 이 팀들 경기 아르헨티나를 상대한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좀 움츠리고 좀 위축된 모습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당당하게 맞섰어요. 네. 물론 팀의 전술상 약간 밀려나서 축구를 뭐 점유율 내주고 약간 밀려나서 한 거 있지만 그게 밀려난 게 두렵고 무조건 수비만 하자는 뜻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그냥 전술을 그렇게 짠 거예요. 라인을 그냥 적당한 위치에 너무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적당한 미드 블록 정도에 있으면서 상대가 공격하는 걸 기다리고 존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볼을 가진 선수가 하면 그 존에 있는 선수와 그 옆에 있는 동료가 도움 수비를 가고 네. 다른 쪽으로 볼을 주면 또 이렇게 옮겨가서 또 거기서 도움 수비를 가고 그러나 라인은 한 적당한 중간 정도 위치에서 일단 1차 수비선을 저지선을 형성을 했어요. 이게 그 네 팀 다 비슷해요. 공격할 때 간결하게 다이렉트로 가요. 근데 다이렉트로 가는 게 그냥 뻥축구가 이게 다이렉트 플레이하면 뻥축구를 생각하는데 뻥축구가 아니에요. 조직을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전술을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감독의 역량이군요. 감독의 역량으로 자 우리는 간결하게 간다. 자 A 선수 이쪽으로 뛰고 B 선수 이쪽으로 뛴다. 너가 한 번에 줘라. 이렇게 줘라. 수비가 이쪽에 몰려있으면 이쪽으로 가자. 이게 전술적으로 조직화돼서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 선수만의 볼 컨트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방향을 찾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튀르키예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캐나다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의 역량을 파악을 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선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조직을 해서 공격을 일으켜야겠다. 다 맞아 들어갔어요. 그게 감독의 능력이죠. 네, 그 감독의 매우 이번에 그 4명의 감독은 정말 매우 뛰어난 전술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앞으로 월드컵 유럽 예선 또는 캐나다는 예선을 안 하죠. 네. 이 세 팀은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일 것으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반면 뭐 감독의 역량도 아쉬웠지만 선수들의 능력도 좀 아쉬웠던 유로와 코파에서 참 하염없이 눈물 흘린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멕시코도 이렇게 네 팀 묶어주셨네요. 이탈리아는 뭐 그 명장 스팔리티 감독한테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기대 이하로 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선수들의 준비 네. 상황도 좀 별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경기력이 안 좋았고 미국은 이제 감독이 교체됐죠. 교체됐죠. 감독. 근데 사실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파나마전에서 그 조지 웨아의 아들 네, 웨아 선수가 퇴장당하는 바람에 티모시 웨아. 티모시 네. 웨아가 퇴장당하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됐고 멕시코도 굉장히 실망했어요. 좀 그렇게 골을 못 넣을까 뭐 멕시코가 뭐 중요한 선수들 몇 명 더 빼고 세대 교체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세대 교체한 만큼의 어떤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멕시코도 실패를 했고 포르투갈은 첫 경기만 잘했죠. 벨기에 황금 세대를 실패로 끝났던 마르티네스 감독의 역량이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르티네스 감독 선임할 때도 왜 이 사람일까 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호형은 계속 이걸 해야 되나요? 호날두 선수가 포르투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쵸. 그래서 선수가 그렇게 한 명 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위치에 버티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돌아가고 또 결정의 찬스 놓치고 그러면은 좀 깝깝해지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그러나 뭐 선수 구성이 워낙 좋으니까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한 팀 빼는데 브라질. 예. 브라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축구협회가 멍청한 짓을 한 게 그 후유증이 정말 큽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브라질이라는 이름값이 있는 팀에 감독을 1년 넘게 대행 체제로 유지를 하고 그 대행이 무슨 뭐 말빨이 서겠어요. 그 선수들이 진짜 한 명 한 명이 몇백억 몇천억짜리 그렇죠. 선수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기업체인데 그럼요. 그 선수들이 그 뭐 감독 대행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게 크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의 심각한 문제는 센터포워드와 양쪽 풀백이에요. 네. 브라질 축구는 센터포워드와 풀백에서 힘이 나왔어요.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 세 포스트에 지금 없어요. 다닐로 선수는 뭐 유벤투스 센터백 보는 선수고 네. 웬델은 기량 미달이고 뭐 그동안 뭐 히샬리송 뭐 센터포워드 세웠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또 뭐 17살짜리 엔드릭이 그 브라질 언론에서는 엔드릭을 많이 띄워주긴 했는데 제 몫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그래도 브라질은 브라질이니까 이름값이 있으니까 도리버 감독이 이제 지금 월드컵 남미에서는 재개되려면 한 2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2달 동안에 좀 이렇게 좀 정비를 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미에서는 6위까지 떨어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브라질이 예선 탈락할 리는 없겠지만
그 이름값이 있는데 그 6위가 뭡니까 6위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도리발 감독도 뭐 그 브라질 국내에서는 그 명장으로 소문난 사람이니까 뭐 저는 그 사람이 뭐 잘 팀을 추스러서 정상 궤도 올려놓을 거는 보는데 어쨌든 풀백과 센터포워드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으면 브라질다운 축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네이마르도 돌아오고 하면은 이 선은 뭐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세 자리가 브라질 축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좀 잘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로와 코파를 좀 되돌아보면서 좋았던 팀 그리고 좀 재정비가 필요한 팀 좀 소주제별로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가장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큰 메이저 대회가 네. 끝나면 그 다가올 시즌에 주요 클럽 팀들이 그 메이저 대회에서 나왔던 전술을 조금 착용해서 본인들의 클럽에 대입했던 경우가 좀 축구사에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좀 유로와 코파를 봤을 때 우리 장원 기자님은 어떤 전술적인 부분 좀 눈에 띄셨나요? 첫째 윙 어택이 많이 활성화됐다 예전보다. 왜 그러냐면 박스 안에 수비가 많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깨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딱 윙 플레이를 활용해서 띄워주거나 아니면 진을 친 상태에서도 깨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진을 친 거를 깨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은 현 시점에는 스페인하고 독일밖에 없어요. 또 하나 중거리 슈팅 횟수가 늘어났다 예전보다. 네, 윙어택과 중거리 네, 슛은요. 윙어택과 중거리 슛. 왜? 밀집된 수비를 깨기 위한 방편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는 이제는 하이프레스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한다. 네, 하이프레스를 좀 들 수 있으면 안 하고 수비 블록은 하이 블록이 아니라 미드 블록 정도에서 일단 형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존을 나누는 존 프레스 형태. 일단은 존을 나누고 적당히 같이 움직이면서 볼을 가진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 자기 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압박을 하죠. 그 순간에 압박을 하죠. 네. 그리고 헬프 디펜스가 들어온 그런 형태. 아.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게 활성화될 거다. 왜 그러냐면 체력 안배를 하면서 네네. 강력한 수비를 지향을 하면서도 체력 안배를 적당히 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형태의 수비가. 중거리 슈팅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그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거예요. 중거리 슈팅을 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틈이 벌어지죠. 그때 네. 날카롭게 컷인을 하거나 2대1 패스로 뚫고 들어간다. 이게 기본 아이템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건 전술은 아니고요. 어떤 그 다른 방면의 플레이 스타일 제가 봤는데 승부차기에서 있잖아요. 좌우측 상단 코너로 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좌우측 코너 상단으로는 킥을 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수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아슬아슬하죠. 네. 그래서 그냥 옆으로 차도 그냥 낮게 깔아서 옆으로 차도 사실은 정확히 빠르게만 차면 맞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이제 골키퍼들이 그 마르티네스처럼 미친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아예 오른쪽으로 뛴다고 미리 마음을 정해놔요. 그래서 차는 순간 그냥 떠버려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걸리면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쵸. 아무리 정확해도 미리 떠서 하면은 뭐 물론 골을 먹을 확률이 높겠지만 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요번 그 코파나 유로 보니까 좌우 상단 코너로 많이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이야 선수들이 심장이 저렇게 강했나? 물론 그 골포스트 맞고 나온 경우도 있고 위로 뜬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성공할 경우에는 그건 골키퍼가 막는 게 아예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냥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 아예 불가능.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야신이 살아 돌아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원래 야신존이었잖아요. 네. 하여튼 그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승부차기도 이제는 더 진화가 됐다. 이제는 승부차기를 더 강하게 연습을 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원구 기자님과 함께 여름에 좀 뜨겁게 펼쳐졌던 유로와 코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땠는지 댓글로 좀 즐겁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프리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다가올 시즌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감축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